손권은 반세기 동안 동호를 통치하며 장강 일대를 자신의 손으로 일으켜 세운 명군주였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하고 강단 있는 모습만 보였지만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두려움이 존재했습니다. 그가 존중하면서도 경계했고 때로는 심지어 이름만 들어도 긴장하게 만들던 인물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만할 만큼 당당해 강동 전체를 긴장시켰던 관우부터 신같은 지략으로 손권을 밤잠 설치게 한 제갈량에 이르기까지 과연 손권을 진정으로 압박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든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손권의 군주 인생 내내 부담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5인물을 살펴보며 왜 두려움이 단순한 약함이 아니라 때로는 살아남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역사를 사랑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삼국시대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 여몽. 손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영웅 여몽은 한때 글도 모른다는 평가를 받던 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강한 의지로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문무를 겸비한 명장으로 거듭났습니다. 노숙의 뒤를 이어 형주를 맡겠다고 나섰을 때 손권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여몽이 병법과 정세를 꿰뚫어 설명하자 결국 내가 그대를 오해했다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여몽이 관우를 치는 작전을 직접 설계합니다. 병든 척하며 후퇴해 관우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번개처럼 형주를 탈환해 결국 관우를 쓰러뜨렸죠. 이 승리로 여몽의 명성은 절정에 올랐고 강동의 전신 젠센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됩니다. 병사들은 그의 이름을 깃발에 적고 따르고 싶어할 만큼 압도적인 인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손권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불안이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여몽이 반역을 꿈꾼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의 업적과 민심 그리고 커져가는 영향력은 군주로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동호를 하나의 축으로 유지하려던 손권에게 너무 큰 공신은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관우를 쓰러뜨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몽은 급격히 병이 악화되며 요절합니다. 기록은 명확히 말하지 않지만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조용한 죽음이었죠. 손권은 그를 과하게 포상하지 않았고 후대 사당에서도 여몽은 중심에서 비켜나 있습니다. 의도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손권이 두려워한 것은 여몽의 야망이 아니라 그 존재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인물, 민심을 등에 업은 영웅, 그런 사람은 왕이 아니면 결국 왕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몽은 누구보다 충성스러웠지만 그 충성조차 왕의 두려움을 완전히 지워주진 못했습니다. 역사는 빛과 그림자를 함께 기록합니다. 여몽은 손권이 만들어낸 그림자이자 끝내 지울 수 없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사, 주유, 손권이 끝까지 경계했던 단 한 사람. 우리는 보통 적이 무서운 법이라고 말하지만 손권은 달랐습니다. 그가 진짜로 두려워한 인물은 적국이 아니라 자신 바로 곁에 있던 영웅, 주유였습니다. 주유는 동호의 대도독이자 손책의 절친, 그리고 전쟁, 정치, 예술까지 전부 뛰어난 완전체 전략가였습니다. 특히 적벽대전에서 조조를 꺾으며 손권을 군벌에서 삼국의 한 축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인물. 이런 주유는 결코 보통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손권은 내정과 정치에는 능했지만 직접 전장을 장악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주유는 판단력, 대담함, 전투 감각이 모두 최고 수준이었고 동호의 운명을 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힘있는 신하는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군주에게는 늘 경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손권이 주유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주공군은 형님과도 같은 존재라고 부르기도 했죠.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주유가 형주를 공략해 세력을 넓히자고 건의할 때도, 유비를 불러들여 포로로 만들자는 과감한 계획을 내놓았을 때도 손권은 결정을 미뤘습니다. 성공하면 주유의 공, 실패하면 손권의 손해. 그는 이 비대칭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손권은 형 손책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 권력은 절대 나누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일찍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유를 아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거리를 두었습니다. 결국 주유는 너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 때문이라는 기록도 있고 지나친 스트레스와 분노 때문이라는 전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죽음이 너무 이른, 너무 조용한 퇴장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 손권은 비로소 한숨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한 인물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커다란 가능성을 잃었습니다. 후일 육손이 성장했을 때 손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유가 살아있었다면 천하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 속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너무 큰 영웅을 마음껏 쓰지 못했다는 아쉬운 말입니다. 주유는 반역을 꿈꾸지 않았지만 한나라의 그릇조차 넘어서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권에게 가장 소중한 신하이자 가장 조심해야 할 위험한 빛이었습니다. 3. 조조. 손권이 평생 경계를 풀지 않았던 단 한 사람. 삼국시대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손권은 수많은 적과 마주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화나게 했고 누군가는 불안을 안겨주었지만 손권이 끝까지 마음을 놓지 못했던 인물은 조조였습니다. 관우가 무장의 위험으로 제갈량이 지략으로 압박을 줬다면 조조는 훨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명분도 도덕도 필요 없지만 천하를 뒤흔들 만한 힘을 온전히 갖춘 자. 조조는 황실을 장악하고 북방을 거의 통일한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잔혹함과 포용력을 동시에 갖춘 예측 불가한 야수 같은 인물. 손권은 젊은 시절부터 깨달았습니다. 조조만은 절대 가볍게 상대할 수 없다. 당시 강동은 아직 기반이 약했고 조조는 원소투 여포피우표를 차례로 무너뜨리며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손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면 충돌을 선택하면 강동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유비와 손을 잡고 적벽대전을 승부수로 삼는 것. 이는 손권이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타국에 걸어야 했던 순간이었죠. 그만큼 조조의 힘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적벽의 승리로 조조는 물러났지만 손권은 단 한 번도 이를 완전한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축하연 대신 군비를 늘리고 내정을 정비하고 조조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조조 또한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서쪽으로 향해 마등의 칸수를 제압하며 위국의 기반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조조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손권은 방어선을 다시 짜야 했습니다. 게다가 조조는 손권을 동등한 군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편지에서 그를 남쪽의 어린아이, 작은 지방 군벌이라 부르며 노골적으로 무시했죠. 하지만 손권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겉으로는 굴복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조조에게 신하를 자처하고 자귀를 받는 등 형식적 굴복을 선택했지만 그 속엔 결코 복종이 없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몸을 낮추는 생존 전략이었죠. 흥미로운 건 조조 역시 손권을 경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들 조비에게 말했습니다. 남쪽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유비가 아니라 손권이다. 왜냐하면 손권은 앞에서는 미소 지어도 속으론 끝까지 의도를 숨기고 기회를 노리는 군주였기 때문입니다. 조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손권은 천하가 한 영웅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엔 안도의 숨도 섞여 있었습니다. 비로소 강동이 마음 편히 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손권이 조조를 두려워했던 진짜 이유는 단순한 병력 차이가 아니라 조조가 어떤 상황도 자신의 길로 바꿔버리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명분 없이도 도덕 없이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인물은 누구에게나 위협이었지만 특히 예의와 안정, 가문 전통을 중시한 강동 사람들에게는 더 큰 공포였죠. 손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조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 이 말이 바로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조조는 손권에게 존경과 공포가 동시에 떠오르는 존재, 그리고 끝까지 경계를 풀지 못한 단 하나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제갈량, 검도 창도 아닌 지략, 그 자체가 두려움이었다. 관우가 무력과 위세로 손권에게 직접적인 공포를 안겼다면 제갈량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동호의 젊은 군주를 압박했습니다. 피 튀기는 전장에서가 아니라 냉정한 판단과 예측, 불가한 지략, 그리고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으로 손권의 마음속에 조용하지만 깊은 두려움을 남긴 인물이 바로 제갈량이었습니다. 손권은 오랫동안 수많은 강적을 상대하며 나라를 일으켜 세운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제갈량만큼은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서는 함부로 전쟁을 걸 수도 얕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갈량은 단순한 정치를 넘어서 시대의 흐름과 민심, 그리고 대의 명분을 모두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사람인 동시에 공략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성천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칼을 들지 않았고 말 위에서 적을 베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등장하는 순간마다 천하의 판도는 요동쳤습니다. 회담에서 한마디를 던지든 기산으로 북벌을 시작하든 그 이름만으로도 주변 나라들의 전략이 다시 짜여야 했습니다. 손권에게 제갈량은 결코 평범한 적수가 아니었습니다. 이해관계나 권력 다툼의 범주에서 평가할 수 없는 대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손권이 처음 제갈량의 이름을 들은 것은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용중에 천하를 세 문장으로 논할 수 있는 괴재가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심지어 유비가 3번이나 찾아가 만난 인물이라는 말에 호기심을 품었습니다. 노숙이 유비가 제갈량을 얻은 건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과 같다고 말했을 때 손권은 겉으론 웃었지만 속으론 이미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적벽대전 직전 제갈량이 직접 나타나면서 공포에 가까운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제갈량은 병력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손권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동호와 축한의 연합을 당장의 이익이 아닌 천하의 흐름으로 설명했고 손권은 그 단단한 신념 앞에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손권은 회담을 마친 뒤 주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갈 선생은 비록 젊으나 말은 신중하고 도리를 아는 사람이다.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제갈량이 진짜 두려운 이유는 단지 연합을 성사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연합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적벽 이후 동호가 형주를 요구할 때마다 제갈량은 한 발 앞선 계획으로 시간과 명분을 만들어냈고 결국 형주를 사실상 빌려 쓰는 데 성공했습니다. 손권은 겉으론 분노했지만 속으로는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력으로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싸울 수 없었습니다. 싸우면 이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긴다 해도 민심과 명분을 잃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 20년 가까이 손권은 여러 차례 촉을 공격하고자 했지만 제갈량이 움직일 때마다 계획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의 외교 문서는 마치 예술작품처럼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정면으로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닌 한치의 빈틈도 없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손권은 한 번도 명분을 잡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완벽한 균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손권은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제갈량은 늙어도 뜻을 바꾸지 않는구나. 그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러자 신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사라진 명분을 다시 살리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손권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나라와 가문을 위해 움직이지만 제갈량은 천하를 위해 움직인다는 것을. 이 차이가 손권을 더 두렵게 했습니다. 제갈량은 죽기 직전까지 기산으로 북벌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위나라와 싸우는 동안에도 손권은 동쪽 북경을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갈량이 살아있는 한 조카는 언제든지 대의 명분으로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되었고 존재 자체가 하나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손권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는 오늘 한 명의 진정한 인물을 잃었다. 그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권력을 위해 도리를 굽히지 않았고 승리를 위해 인의를 버리지 않은 유일한 적수였다는 것을. 손권이 두려워한 것은 결국 한 가지였습니다. 제갈량이라는 존재가 마치 거울처럼 자신의 한계를 그대로 비춰준다는 사실. 자신도 뛰어난 군주이지만 그런 경지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칼과 창으로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신념과 지략이 더 큰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제갈량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손권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 속에서 손권은 스스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과 같은 경지에 오르지 못한다면 이미 내 마음속에서 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관우. 손권의 마음을 뒤흔든 거대한 그림자. 중국 역사라는 거대한 강줄기 속에는 시대를 넘어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관우, 즉 관운장은 단순한 무장이 아닙니다. 그는 의의와 충중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적들에게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관우는 흔히 무성우선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손권이 느꼈던 두려움은 그 칼끝이나 무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관우라는 이름 자체가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강동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손권은 지략과 결단력을 겸비한 지도자였습니다. 적벽에서 조조를 꺾고 삼국의 균형을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왜 경조 형주를 지키는 한 명의 장수를 경계하고 불편해했을까요? 그 답은 관우라는 인간이 가진 기계에서 시작됩니다. 관우는 화려한 벼슬과 재물을 내밀던 조조의 회유도 뿌리쳤습니다.
천리를 달려 유비에게 돌아간 일화는 단순한 충성의 표현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의 강직함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고 권력의 논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손권은 이 기계가야말로 진정으로 무서운 것임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습니다. 관우가 형주를 차지하자 손권은 이를 자신에게 큰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손권을 가장 자극한 것은 관우의 강한 자존심과 거침없는 태도였습니다. 손권이 혼인을 제안하며 우호를 다지려 할 때 관우는 거절을 넘어 모욕에 가까운 말로 응답했습니다. 호랑이가 어찌 개와 짝하겠는가. 이 말의 진위는 역사가 명확히 말해주지 않지만 이 일화는 강동, 전역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손권은 관우가 단순히 힘이 센 장수가 아니라 동호의 명예와 권위를 위협하는 상징이란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손권은 성급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우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찾아온 것은 관우가 번성을 공격할 때였습니다. 당시 관우는 마치 붉은 파도처럼 북방을 휩쓸었습니다. 방덕을 베고 조군을 연이어 격파하며 조조마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조는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관우가 저렇게 강성하니 화친해야 하나 공격해야 하나? 신하는 대답했습니다. 화친은 통하지 않고 정면 승부도 어렵습니다. 결국 다른 이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이가 바로 손권이었습니다. 손권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관우가 북에서 승승장구할 때 그의 배후를 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관우를 쓰러뜨리는 순간 단순한 전쟁 이상의 의미가 뒤따른다는 것을. 관우는 이미 하나의 상징이 되었기에 그를 죽이는 것은 그 상징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손권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관우가 번성을 완전히 함락하고 유비, 제갈량과 합쳐지기라도 하면 동호는 삼킬 수 있는 먹잇감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손권은 배신을 감수하고 움직였습니다. 관우를 쓰러뜨리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관우가 사로잡혀 목이 베었을 때조차 손권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관우의 시신을 정중히 매장하고 명목상 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민심이 관우 편에 서는 것을, 장수들이 관우를 떠올리며 불만을 품는 것을. 조조가 관우의 머리를 보며 사당까지 세웠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우라는 인물의 존재감은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권은 결국 그 후 폭풍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관우의 죽음은 유비를 광기로 몰아넣었고 대군을 이끌고 동호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릉전투는 동호의 존망을 걸고 벌여야 하는 거대한 전쟁이 되었고 손권은 그 대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관우라는 존재는 왜 이렇게까지 두려웠을까요? 그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관우라는 사상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의리에 생을 걸었고 절개를 잃지 않았으며 명분을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력으로 꺾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손권은 관우를 죽였지만 관우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역사는 관우를 신처럼 떠받들고 그의 이름을 의로움의 상징으로 기억합니다. 반면 손권은 냉철한 정치가로 기록되었을 뿐 관우처럼 영원한 상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관우의 그림자는 전장을 넘어서 손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손권이 느낀 두려움은 약자의 공포가 아니라 이 사람만큼은 내가 어떤 수를 써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강자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상징. 그것이 바로 관우였고 손권이 평생 떨쳐내지 못한 그림자였습니다.